국어논술 전문학원 중등부 팀장 이효선입니다. 이제 처음 뵙는 분 어머님도 계시고 이제 두 번째 뵙는 어머님도 계신데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1학년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기말고사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초등학교 때와는 좀 많이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이제 시험 경향이 어떤지 또 시험 출제 유형들은 어떤지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달라고 어머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중학교 국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 학교별 시험 경향을 분석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 중등부 수업 커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신 대비와 정규 수업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자유학기제였잖아요. 1학년 1학기가. 이제 자유학기제는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사실은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수행평가 보는 학기로 생각하고요. 학생들은 노는 학기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를 비롯해서 저희 어머님들께서는 성적 하락이 걱정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요, 우선 1학기 중간고사 기간에는 아이들이 공부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학력평가 문제를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재원생 어머님들께는 저희 이제 국어 1학년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시험 본 거 가지고 연락드리고 이러이러했다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시험 끝나고 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느꼈던 게 작년과 마찬가지로요,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를 풀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들에게 달라지는 거, 요거는 이제 보시겠지만 이제 현재 2학년 올라간 작년에 자유학기가 아닌 시험을 봤었던 신사중학교거든요. 그 학교 아이가 1학기 시험을 보고 나서 수기를 썼던 거예요. 이제 2학년이 됐죠. 중학교 국어가 글의 종류, 지문 분석 달라지면서 국어 시험에 초등학교 때 2배 정도 차이 나는 분량이 나타나면서 특히 문법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다라는 걸 아이들이 체감하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이 학력평가 보면서도요, 저희 학원 재원생들도 문법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틀렸거든요. 그리고 또 이 서술형 문제가 중학교 올라오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험 얘기하니까 어머님들 더우시죠? 에어컨 좀 틀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어머니. 저 안에 없는데. 아니, 에어컨. 아니, 이건. 어머. 중국은 연습 수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게, 중등부는 수업을 4층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원해진 공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압구정동에 있는 A중학교 시험 경향인데요. 문학이나 비문학, 문법학 영역이 골고루 출제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래 지식과 본문의 내용을 함께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단순히 어떤 작품 하나만 배워서 그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 갈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드시 같이 묻는 거죠. 게다가 주장하는 글과 같은 비문학 지문이 나올 경우에는요, 추론적 읽기 능력을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추론적 읽기 능력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사실적 이해라고 하는 건 지문에 나와 있는 걸 사실 그대로 그냥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론적 이해는 우리가 행간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글의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숨어있는 내용들이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읽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특히 앞에서 보셨겠지만 문법 영역이 다소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동에 있는 S중학교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를 평가하는 문제들이 출제된다라고 제가 굵은 글씨로 딱 표시해놨죠. 전반적으로요, 비문학 질문의 경우에는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글쓴이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혹은 주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의 근거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추론적인 읽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교과서 학습 작품에 쓰이지 않은 표현법이 보기 항목으로 제시가 돼요. 즉
아이들이 배우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이런 문제를 풀면은 이거 나 안 배웠는데 하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또 똑같은 S중학교로 나오는데요. 신사동에 S중학교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자, 또 이 다른 S중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지문에서 갈래 일반적 특징을 묻는 문제들이 하나씩 출제됩니다. 죄송해요. 이거는 신사동 S중이 아니라 잠원동에 있는 S중학교입니다. 갈래 일반적 특징을 묻는 문제들이 하나씩 출제되고요. 또 갈래 지식과 내용을 함께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 지금 세 군데의 학교 경향을 봤는데요. 갈래적 특성을 묻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게다가 하나의 문제에서 여러 지식을 묻는 유형이 많아요. 게다가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독서 퀴즈 때문에 학교 전체가 뒤집혔던 적이 있어요. 학교 시험 평균 점수가 60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공부 잘한다는 친구들도 막 80점이 안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필독서가 이렇게 두꺼운 책 3권이었어요. 그럼 그 책을요, 아이들이 그냥 혼자 읽고요. 그걸 가지고 그냥 독서 퀴즈 문제를 푸는데 그 독서 퀴즈가 단순히 막 사실, 내용 그 자체를 묻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막 교과서 공부하듯이 이 글이 얘기하고 있는 주제는 뭐고, 이 인물이 행동한 이유는 뭐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묻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말 그대로 수능형 문제들로 독서 퀴즈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량도 많은데 내용도 어렵고 문제 푸는 형식도 내가 생각했던 형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한번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항의가 많이 들어갔었는지 작년에 항의가 많이 들어왔었는지 올해는요 2, 3학년 중간고사 때 필독서를 읽으라고는 했는데 시험에 출제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학교 같은 경우에 1학년도 시험 출제는 안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신사동에 있는 또 다른 S중학교예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이 시험은요 사실 굉장히 평이한 수준이었어요. 말 그대로 대단한 목표랑 쏟아낸 내용에 근거한 문제들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요, 1학년 시험보다 2, 3학년 때 문제가 더 이제 큰 난관이에요. 왜냐면 2학년 시험 범위에 1학년 문법이 항상 들어갑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이걸 왜 내지 2학년 교과서 내용도 아닌데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2학년에 들어가는 문법들은 사실 1학년 문법에서 연계되는 거거든요. 1학년 때 배웠던 품사라던가 아니면 의문의 재개 이런 것들을 모르면 2학년 때 나오는 의문의 변동 아니면 문장의 짜임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학교 선생님 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2학년 때는 문법 1학년 때부터 다시 가르치신다고요. 그래서 프린트를 딱 다 별도로 나눠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도 프린트로 설명을 했으니까 시험 문제 내도 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학교는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이렇게 항상 1학년 문법이 2학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학년 중간고사 얼마 전에 봤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아이들은요 다른 친구들보다 시험 범위가 더 많은 거예요. 자유학기라고 막 실컷 재미있게 놀고 진로학습하고 했더니 머릿속에 남아있던 지식이 없으니까 이번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죠. 게다가 이 학교는 1학년 시험 문제를 되게 쉽게 내면서 2, 3학년부터는 되게 선택지들을 어렵게 내거든요. 굉장히 세세한 내용 하나하나를 조금씩 다르게 출제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칫 맞아 이거 본 것 같아 하면서 그걸 맞았다고 체크했는데 알고 보니 뒤에 문학용어 하나가 다르게 나오는 식으로 되게 세세하게 선택지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기 때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2, 3학년 성적이 크게 달라지는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우선 저희가 이렇게 주변 학교 4군데를 바탕으로 그리고 또 1학년 시험을 봤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수기를 거뒀던 거 바탕으로 분석한 중학교와 초등학교 국어의 가장 큰 차이는 이렇게 4가지예요. 첫 번째가 제시문의 변화고요. 두 번째는 서술형 비중의 확대, 그리고 세 번째가 외부 지문이 출제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문법 규정의 확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초등학교 때는요 설명하는 글, 주장하는 글, 뭐 줄글, 글감 이런 식의 용어였다면
이제 중학교에 가면은 설명문, 논설문, 산문 이런 식으로 용어 자체가 아예 달라져요. 모양을 흉내내는 말은 의태어 이런 식으로 용어들이 다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훈민가라는 시조를 하나 배웠어요. 그럼 이 시조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글은 시조고요. 이 시는 이런 내용이에요. 우더론을 공경하자, 부모님께 효도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라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은요, 중학교 때 이 똑같은 훈민가를 배운다 하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특징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갈래별 특징은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고요. 이 특징을 묻는 문제가 이 시조라는 글의 갈래는 이러한 형식이 정해져 있다라는 걸 아이들 항상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초등학교 때 공부하듯이 이거 주제는 뭐다? 말하는 사람은 누구다? 이렇게만 공부했다가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문제 보면은 엄마 내가 공부한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고요. 또 요거는 실제 시험 문제인데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객관식 1번 문제였어요. 1번 문제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는 거겠죠. 근데 이 문제가 다음 글을 바탕으로 할 때 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거를 바탕으로죠. 그럼 이 문제는요. 이것처럼 운율 형성 요소를 묻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초등학교 때 이 시는 리듬감이 느껴져요. 노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다면 이제 중학교 때는 이런 운율 형성 요소를 묻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어머님들께서도 저게 뭐지 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의태어는 뭔지 아실 테고요. 자, 7호조의 음수율. 제가 여기서 퀴즈를 내면 어머님들께서 싫어하실까요? 자, 이 7호조의 음수율이라는 거는 7글자, 5글자 글자가 반복이 되어서 운율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누구야? 음수율이 뭐야? 아마 엄마 내가 말이지 그거를 들어는 본 것 같아. 이렇게 나옵니다. 또 수미상관 이거는요. 시의 처음과 끝부분이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같은 문장이 반복이 된다. 이거는 이해해요. 근데 그냥 수미상관이 있어서 운율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선생님 수미상관이 뭐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당연하게 이렇게 선택지에 나와요. 여기 가군 이런 경우에도요. 앞에 제가 아까 되게 세세하게 시험 선택지 내는 학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비음 니다로 문장이 끝나는 부운이 드러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치사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반복이 된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게 가군이다. 이러는 거죠. 앞서 제가 중학교 국어가 달라지는 건 첫 번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문학과 관련된 용어를 머릿속에 알고 있고 그게 내가 배운 작품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도 보세요. 나시의 주된 심상과 같은 것을 고르시오. 자, 틀림없이 심상이 뭐였더라? 나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하실 거예요. 이건 이제 시를 읽으면서 이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뭐 시각적으로 느끼냐 아니면은 청각적으로 느끼냐 이런 건데요. 그냥 내가 배운 시 어떤 심상이 나온다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선택지를 보여주면서 다른 시에도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걸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학교 시험 출제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게 중학교 올라오면서 굉장히 달라지는 갈래적 특징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술형 비중의 확대입니다. 작년 시험 범위에서 서술형 비중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잠원동의 S중학교 서술형 비중이 40점이었어요. 그래서 3점짜리, 4점짜리, 6점, 8점, 9점, 배점들도 굉장히 다양하죠. 또 S중학교, 또 다른 S중학교도 서술형 배점이 40점이었습니다. 여기는 8점짜리 5문항이 제시가 되었어요. 한 문항당 배점도 굉장히 크고 비중도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그냥
혼자 막 문제 풀고 머릿속으로 외우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그걸 자기가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는지 그걸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술형 비중이 확대가 되는데요. 실제 시험 문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위의 글은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제 주장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를 근거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으라고 합니다.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걸 제시된 지문에서 이 근거를 찾아 쓰라는 거예요. 근데 배점 보세요. 조건에 맞게 9점짜리 문제예요. 그럼 이거를 자기가 못 찾으면 9점이라는 큰 점수가 깎여버리는 거죠. 걔까지 다 맞았어 엄마! 이러고 왔는데 어머 꼬리표 나오고 성적표 나왔는데 80점인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를 잡습니다. 야, 너 엄마한테 거짓말했지? 근데 애는 엄마 아니야, 나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알고 보니 서술형에서 이렇게 감점이 된 거죠. 왜냐면 아이는 자기가 쓴 게 맞았다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다 맞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엄마 나 100점인 것 같아 했다가 이 서술형에서 이렇게 점수들이 많이 깎여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보시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3가지 찾아 적으라고 했어요. 하나당 3점씩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요. 뭐뭐이기 때문에로 끝낼 것. 이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뭐뭐이기 때문.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그럼 1점씩 감점입니다. 네, 정말이에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중학교 국어가 어렵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랑 다르게. 어머님 지금 굉장히 놀라셨죠? 여기서 놀라시면 안 돼요, 어머니. 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소망하는 세계가 어떤 것이 의미를 쓰라고 했어요. 상징하라는 걸 쓰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시어를 나에서 찾아 이음절로 쓰라고 했는데 어머나 이것도 8점입니다. 그죠? 배점들이 상당히 크죠. 이렇게 서술형의 비중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부 지문 출제가 이제 또 굉장히 달라지는 시험 경향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지문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여기 이제 객관식 5번 문제였는데요. 보기의 시와 정서가 가장 유사한 시를 고르시오 했거든요. 유치한의 그리움이라는 시가 시험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시는 학교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고요. 선생님께서 프린터로 나눠주지도 않으셨던 시예요. 그냥 처음 보는 시를 보고요. 아, 지금 이 시인이 뭔가를 그리워하고 있구나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제목이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시험 문제에선 이 그리움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자료에도요. 이 그리움은 빠져 있고 시인 유치환 시인 이름만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정서를요. 그냥 이 글만 읽고선 아이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게다가 그럼 이거와 비슷한 걸 이 가나다라 맛이 이거는 그래도 배운 거 아니겠느냐? 나머지 4개는 배웠던 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다 보기 같은 경우 미량 아리랑이라고 해서요. 이제 실제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프린트로도 제시하지 않았던 시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배우지 않았지만 너네 여기 시 정서를 배웠잖아. 학습 목표가 시를 읽고 그곳에 나타난 정서를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목표에는 부합한 출제라는 거죠. 게다가 또 이것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라시에 사용된 표현법이 아닌 것은 하는데요. 여기 나온 1번부터 5번까지 모든 시는요. 아이들이 배우지 않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요. 직유법이 쓰였는지 의인법이 쓰였는지 이거를 아이들이 혼자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아니 시험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나 싶으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 근처에 있는 이제 압구정동의 A중학교 동네 이름에서 다 드러나죠. 다른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외부 지문 출제 안 하고 좀 쉽게 냈었어요. 그랬더니 평균 점수가 85점인가? 너무 높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께서 심할서를 썼다는 소문이 저희한테까지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성적은 변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식의 고난도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100점 받으려면, 우리 아이 1등급 되려면 우리 아이는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문법 비중의 확대가 이제 네 번째 특징인데요. 이거는 다른 학교, 이제 신서중학교나 뭐 신동중학교나 이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작년은 자유학기를 선택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A중학교나 자유학기제였었는데요. 자유학기제다 보니까 한 학기 동안 배운 것 중에서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만 이제 시험 범위를 조금 골라서 출제를 하십니다. 올해는 모든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시험을 출제하시겠죠. 그럼 이거 보시면은요, 작년 시험 범위가 이렇게였는데요. 문학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연분원과 처음한일, 새로운길 이건 전부 다 시였어요. 즉, 이 시를 배우는 거는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소설이 지금 싹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비문학 하나, 읽기, 글의 내용 요약하는 거. 이거를 알아야만 아이들 막 중심 내용 어떻게 찾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넣으시고요. 1학년 1학기에 있는 문법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셨습니다. 문법 비중이 상당히 크죠. 이제 모든 자유학기제 학교들이요. 이 문학이나 아니면 비문학에서는요. 학교별로 진도 차이가 다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문법 파트는 꼭 출제하실 겁니다. 왜냐면은요, 이 중학교 문법은요, 중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까지 쭉 이어집니다. 요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실제 수능 문제에 나왔던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뭐 받침소리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문의 변동어와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오답률 73%예요. 아이들 절반 이상, 10명 중에 7명은 이 문제를 틀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때 나와서 출제된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이거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방금 제 똑같았죠? 중학교 2학년 때 이게 나오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런 국외음악 같은 의문의 변동, 이런 것들도 아까 보셨던 그 수능 문제와 똑같은 유형이거든요.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학교 1학년 문법이 왜 중요한지, 1학년 문법 모르면 2학년 문법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게 쌓여서 중학교 1학년 때 문법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결국 고등학교 가서 계속 문법 파트에서는 아까 73% 중에 내 아들, 내 딸이 속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문법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중등국어는 문법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모든 영역이 그대로 연계가 됩니다. 중학교 때 듣기, 말하기, 또 쓰기, 문법, 읽기, 문학 이런 영역들이요. 고등학교 수능 출제 영역에서는 그대로 듣기, 말하기가 화법이 되고 작문이 되고 문법 그대로 독서, 문학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 오늘은 요리하는 거 배우고 와서 진로 탐색 즐거웠어요? 이러고 있을 사이에 우리 아이의 수능 점수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학교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능의 기초는 중등 국어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 말씀드립니다.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는요. 결국 중학교 3년의 성적을 좌우하게 되고요. 이 성적은 고등학교 입시와 연계가 되고요. 이게 방금 어머님들께 쭉 보셨잖아요.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게 끊기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결국은 수능 그리고 대학 여기까지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신 어머님들 이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어려운 건 알겠어? 그럼 우리 애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이제 궁금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중학교 첫 시험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겠습니다. 민망하지만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중학교 100점 저희 학원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냐면요. 저희는 이제 4가지로 이제 커리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학교별로 개념 정리하고요. 정확하고 꼼꼼하게 개념부터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지문에 적용해서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복습 테스트. 사실 학교 내신은요. 수능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시험 범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뭐냐 이걸 찾아내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찾아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추가로 공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취가 부족하다 하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성취 미달 학생은 개별 클리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개념 정리.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시중 교재는 두 가지씩을 학교별로 출판사별로 두 가지 교재는 사용해요. 예를 들어 천재 교과서라면 체크책과 평가 문제집, 그리고 비상 교과서라면 한급과 평가 문제집, 뭐 아닐 경우엔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 이런 식으로 두 가지씩의 시중 교재를 사용하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중등부 선생님들이 만든 자료들을 가지고 이런 개념 정리들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공부할 분량이 너무 많아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반복을 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더 중요한 거 자꾸 복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 정리, 그리고 시를 공부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실제로 막 공부하면서 이렇게 필기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개념 정리 꼼꼼하게 진행한 후에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 풀 때요, 어머님이 집에 가서 아이들 문제집 한번 펼쳐보세요. 아마 그냥 맞았다 틀렸다, 혹은 심지어 채점도 안 돼 있고 문제만 풀고 공부 다 했습니다,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 풀이는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 문제를 풀고 나면은요, 여기 보시면 기억에서 미음이 의미하는 바를 알맞지 않은 것은 했죠. 그러면 이걸 틀렸다고 골랐어요. 그럼 이게 알맞지 않으면 왜 알맞지 않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란이가 지친 게 아니라 엄마가 지쳤어요. 이걸 아이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또 여기 보시면 A와 같은 표현 방법이 쓰인 것은, 이럴 경우 아이들 답만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시험 문제 유형 보셨죠? 외부 지문이 다 나옵니다. 아이들이 외부 지문 보면서 이건 은유법이야, 이건 도치법이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찾는 게 실제 문제를 풀 때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문 적용하는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 풀고 공부를 했어요. 복습 테스트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저희 빈칸 뿅뿅뿅 뚫어놓고 아이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뭐고 모르고 있는 게 뭔지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습 테스트를 봅니다. 혹은 이렇게 OX 퀴즈로도 보고요. 그러나 이럴 경우에는 OX 퀴즈를 볼 경우에는 틀린 게 왜 틀렸는지 저희가 시험 보고 나서 채점하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또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 알 수 있도록 복습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에 어머니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취가 부족한 친구들은 수업 끝나고 남습니다. 저희는 좀 아이들을 괴롭혀요. 왜냐면 괴롭혀야만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는 걸 저희도 알고 어머님도 아십니다. 그죠? 그래서 개별 클리닉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 채우면서 내신 대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신 대비가 쭉 진행이 될 거예요. 아마 앞에 저희 시험 문제들을 쭉 보시고 학교별 경향 분석들을 봤었을 때 중학교 첫 시험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5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되는 내신 대비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철저히 저희가 대비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어머님들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내신 대비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외부 지문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면 그 외부 지문은 저희가 이제 쪽집게 도서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떤 지문을 선택하는지 연습은 시킬 수 있지만 그 똑같은 지문을 저희가 골라서 아이들이 이거 외워 아니면 이거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학습 방향은 막 내신 100점 그게 아니라 내 아이의 국어 능력 자체를 키우는 게 목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등부 정규 수업에서는요, 국어, 논술, 그리고 내신 관리까지 이렇게 3위일체가 되어서 고등 국어의 기초를 다지는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개념 완성. 1학년 때는 이 개념 완성이 제일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 시험 경향 보셨잖아요. 갈래별 특성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걸 언제 만드느냐? 1학년 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그게 이제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능형 문제들도 같이 풀어보면서 사실 1학년 때 심상 배웠어요? 그럼 그게 고등학교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도 나왔던 그런 지문들 같이 비교해 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심화된 문제들을 익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면 정말 고등학교를 앞둔 학년이기 때문에 이 수능 기초 다지기를 하게 됩니다. 현대문학의 흐름 및 시대별 대표 작품을 미리 보면서요. 수능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돕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실제 저희 저희 교재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1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교재 강의거든요. 보시면 시, 소설, 수필, 비문학 독해법의 어휘어법까지 문법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각 과정별로 갈래별로 항상 반복 학습이 됩니다. 시 이번 달에 배웠으니까 다음 주에 시 안 배워요. 이게 아니라 갈래별 학습을 매 과정마다 복습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단원에 맞는 시에 관련된 그런 작품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외부 지문들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아이들이 체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저희가 막 딸딸딸 외우게 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이들 교재인데요. 시의 화자에 대해서 배우면은요, 아이들이 막 알고 있는 막 들어봤던 이런 노래들을 통해서 이론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의 화자는 말하느니, 시적 화자는 서정조자 이런 식으로 막 외우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들도 막 저희가 들려주기도 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 비상김, 천재박, 대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내가 앞에서 배웠던 그런 화자에 대한 내용이 실제 교과서에 실려있는 출판사 목록이거든요, 이게.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배우게 되는지 쉽게 접할 수 있는 교과서 작품들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면 이제 수능 기초 다지기를 하는 게 이렇게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수능 국어의 맥을 짚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3학년 아이들이 지금은 1950년대, 70년대 문학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 고전운문, 그리고 2학기 때는 국어사 이렇게 해서 사실 이 고전운문이나 국어사 같은 경우는 고등과정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중등에 아예 빠져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등과정에서는 고전운문이라면 향가 한 작품 아니면 아이들 항상 배우는 시조 이런 식인데 이때는 그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짚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사실 이 고전 운문이나 이런 고전 영역은요, 아무리 반복해도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고등학교로 그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또 저희가 굉장히 저희 학원만의 강점이라고 하는 이 통감자 비문학인데요. 요거는 이제 각 문단별로 아이들이 이렇게 문단별 요약을 먼저 해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어머니? 이게 중심 내용 찾기 연습하는 거죠. 아까 저희가 뭐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하는 문제들 많이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추론적 이해를 아이들이 이해하려면 나와 있는 내용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저희가 사실적 이해라고 해요. 근데 의외로 저희 아이들이 많이 틀려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혹은 일치하는 것은 이런 문제 찾아오는 거 은근히 많이 틀려요. 그게 의미하는 건 우리 아이들이 독해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글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읽는 것부터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별로 읽고 중심 내용 찾아보고 그 다음에 실제 내가 찾은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수업 시간에 항상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찾았으면은 맞았던 거고 못 찾았으면은 틀린 내용 조금씩 고치면서 또 그것과 관련된 문제도 이렇게 풀어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일치하지 않는 거 X치고 소리네요. 이렇게 고치는 거. 모든 문제는요.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일치하지 않는지 본문 내용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아이들이 진짜 공부가 되거든요. 이 통감자와 비문학까지 국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시간이 있는데요. 저희가 총 3시간 30분, 200분의 수업 시간 동안에요. 국어 100분, 논술 100분 진행이 됩니다.
논술이 왜 필요한지 사실 아직까지는 뭐 시험만 잘 보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논술의 중요성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님들도 계시는데요. 초등학교 논술은요, 우선 독서와 글쓰기에 흥미를 갖는 시기예요. 또 우선 막 재미있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면 중학교에서는 이제 깊이 있는 독서를 하면서 배경 지식 획득하고요. 시사 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이 중등 단계예요. 그래서 이해력, 분석력, 논증력, 표현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시험 문제를 보시면 정말 확실하게 논술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거 아마 보신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거는 이제 2학년 서술형 시험 문제였어요. 여기 보시면 나, 다를 참고하여 나의 생각의 변화를 서술한 뒤 이 소설의 주제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지금 이 짧은 문장 하나에 아이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조건에는 핵심어, 핵심어구를 포함하여 문장으로 서술할 것 이렇게 나왔고요. 또 행동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많이 틀려오는 감점되거나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답이 이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나는 아저씨가 빨리 떠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 소설의 주제는 친척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이다. 혹은 이런 식으로 답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아이들 이거 아까 우리 배점이 빠졌네요. 이 배점이 8점짜리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요 한 3점 정도밖에 못 받아와요. 혹은 선생님이 되게 엄격하게 채점을 했다. 그러면 아예 빵점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생각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는 아저씨가 빨리 떠나기를 바라고 있다. 그냥 지금 생각만 나와 있죠? 생각의 변화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틀린 겁니다. 두 번째, 주제를 제대로 쓰지 않았어요. 친척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이게 아니라 일가 친척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는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문제였거든요. 주제 정확하게 안 들어갔고요. 그리고 어머님들 이건 모르셨을 거예요. 지내야 한다이다. 여기에 이다는요. 명사 뒤에만 쓸 수 있는 서술격 조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내야 한다 서술어 뒤에 이다를 붙이면 이거는 비문인 거예요. 국어시험이잖아요. 이러면 1점 정도 감점이 항상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니 이렇게까지 아시죠? 그래서 모범 답안으로 하면은 아저씨가 빨리 떠나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나는 아저씨의 처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생각, 행동의 변화 딱 나왔죠? 이런 행동의 변화를 통해 이 소설의 주제는 일가 친척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쓸 수 있어야만 8점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거는요, 아무리 막 자습서 공부하고, 아무리 막 문제 외우고, 아무리 우리 아이가 똑똑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출제자가 의도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연습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연습은 논술 시간이 아니면 훈련이 안 된다라는 거죠. 논술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어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막 얘기한 다음에 글을 쓰거든요. 근데 짧은 발문들이 있어요. 그럼 이 지문 읽고 이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다 나눠요. 그 다음에 짧게 글을 씁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이런 출제자의 의도,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논술 수업은요, 총 5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1주차에는 시사 논술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책을 절반 정도 읽어오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 확장을 위한 개념 정리와 그 배경 지식과 관련된 신문을 읽어요. 그리고 책을 다 읽어오는 둘째 주에는 독서 내용, 책에 있는 내용을 적용하는 질문, 또 주제를 심화시키는 신문 읽기가 되는 거죠. 아까 중등과정에서는 배경 지식 쌓으면서 그 생각, 사고 과정 자체를 키워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것들이 이 시사 논술 시간과 독서 논술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희 학원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디베이트입니다. 이 디베이트는 말하기 훈련을 겸한 토론 진행인데요.
그냥 이 시사 논술과 독서 논술하고는 다르게요. 형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입론자, 반론자, 교차질의, 요약, 최종 변론 순서가 딱 정해져 있고 규칙, 그리고 발언하는 시간 이런 것들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걸 논리적으로 비판한 다음에 내 생각을 또 논리적으로 표현하면서 내 주장이 옳다는 걸 증명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베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리서치 훈련과 비판적 읽기 훈련이 됩니다. 이 리서치라는 거는요. 저희가 아이들에게 읽기 자료를 줍니다. 읽기 자료는 신문 기사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 주제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찬성 근거에 적합한 근거인지 반대 근거에 적합한 근거인지 그런 것들 아이들이 분석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리서치를 통해서 비판적 읽기 하면서 재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스피치 훈련과 비판적 듣기 훈련이 되는 거예요. 말하기잖아요. 저희 친구들 중에 실제로요. 되게 똘똘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 말하기가 잘 안 돼요. 친구들 앞에서 말을 하다 보면은 자꾸 떠듬떠듬 막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제가 2년 정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 2학년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1학년 때부터 이 디베이트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막 얘기를 할 때 막 말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막 더듬고 하다가도 차츰차츰 그게 진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연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피치 훈련도 되고요. 또 자기 말만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비판적 듣기. 저희 한창 경청이라는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그만큼 내 생각을 말하고자 하는 거 혹은 내가 누군가와 협력을 한다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상대방이 말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걸 내가 잘 정리하면서 들어야만 나도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중에 아마 이런 애 있을 거예요. 엄마 말 있잖아 내가 하면서 누구야 엄마 말 좀 듣고 얘기해봐. 그래서 어쨌는데 이런 친구들한테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리더십 훈련과 인성교육이 된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게 팀 수업이거든요. 혼자 잘하는 친구는 사실 좀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해요. 이제 저희 학원에 있었던 한 친구 중에 하나인데요. 3년 전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입시 원서 때문에 저희 학원에 상담을 왔었거든요. 생계부 기록에 학교 선생님이 너무 잔인하게 이런 말을 하나 넣으셨던 거예요. 매우 논리적이고 규칙적이나 다소 이기적인 면이 있다.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친구는 자기 공부 혼자 열심히 하고 그냥 나만 잘하면 돼 이런 생각을 했던 친구겠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뭐 협동이라던가 아니면은 조별 수업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아마 문제가 좀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께서 거기 생기부에 그렇게 기록을 아예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받다 어머니께서 우다 가셨거든요. 우리 어떡하냐고. 그만큼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뭐 특목이나 아니면은 고등학교가 아닌 대학교 입시에서도 그 생계부에 선생님들이 평가해 주시는 거에서 보면은 이 리더십, 인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그 교육부에서 나중에 인성 교과목을 따로 만들겠다. 라고까지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게 18년부터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인성 과목을 만들겠다라고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만큼 이 협동 아니면은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교육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리더십 훈련과 인성 교육, 디베이트를 통해서 저희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논술의 마무리는 글쓰기예요. 아이들이 논술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은 이제 각 과정의 마무리로 글을 쓴 다음에요. 각 학생의 글쓰기 수준에 따라서 첨삭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글을 써오면 저희 선생님들이 이렇게 첨삭을 해줘서 아이들이 첨삭한 내용 가지고 피드백 해주면서 아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이들마다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고쳐 쓰기를 시키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거는 모든 아이에게 시키는 건 아니고요. 아이의 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어, 논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내신 관리까지 해서 저희에서 학원에서 이 고등국어의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정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1 내신 시간표는요. 시험 대비는 5월 28일 날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은 5월 21일에 정확히 확정이 되는데요. 압구정중학교랑 그리고 이제 신사중학교, 신동중학교 정도는 저희가 시간표가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경희중이랑 성수중도 저희가 시간은 확정이 되었으니까요. 그거는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학부모님들께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전국의 중학교가요, 3,000여 개가 있어요. 그러면 학급으로 따지면 54,000여 개 학급이에요. 그렇다면 한 학년에는요, 18,300여 학급이 있는데요. 반에서 3등을 한다 하더라도요, 전국으로 치면은 단순히 수치 계산을 해보면 54,900등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서울대 중위권 대학 입학 정원이 55,000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스카이라고들 하죠. 그 스카이라고 하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입학 정원은 9,900명입니다. 즉, 우리 아이가 반에서 1등을 한다 해도요, 스카이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반에서 적어도 3등 정도는 해야 그래도 이름은 들어본 대학에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성적이 고교 입시와 대학 입시의 성패를 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학원 커리에 따라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어머님들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재연생 아닌 어머님들께서는요, 저희 아이들이 하기 전에 이렇게 성적 분석도 해주거든요. 저희가 아이들 학력평가를 봐요. 그래서 학력평가를 통해서요, 우리 아이가 뭐 어떤 영역이 강하고 부족한지, 그리고 또 논술은 어떻게 글을 쓰고 있는 이런 것들 평가도 가능하니까요. 시간 약속 잡아주시고 가면은 저희가 테스트 진행하고 이런 성적 분석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궁금한 건 많이 풀리셨는지 어머님들. 그러면은 저희 실장님 잠깐 들여오셔서 인사하고요. 오늘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저희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국어 논술 이제 1, 2, 3학년 맡아주고 있는 선생님이세요. 주로 이제 1학년 과목 맡아주시는 성수빈 선생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로 3학년 담당하고 계시는 이묘희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2학년 담당하고 있고요. 근데 주 담당일 뿐이고요. 저희가 이제 다른 학년도 수업도 같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자리에는 계시지 못하셨는데 선생님 한 분이 더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총 4명이서 그렇게 내신 대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